지난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도,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지역에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의 긴급사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사람들 간의 접촉을 80% 이상 줄여서 이번 사태의 확산세를 꺾는다는 아베 정부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하지만 7일 저녁 긴급사태가 선언되는 순간 도쿄 도심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야유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정부가 선두에 서서 사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 시민단체는 집회를 통해 아베 정부가 올림픽 연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매번 괜찮다고 미루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긴급사태를 선언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도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 너무 늦지 않았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조치로 그동안의 대응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일본 스스로가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전했고, 또한 시부야 겐지 킹스 칼리지 런던 인구보건연구소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지금의 확진자들은 겨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환자가 급증하면 도쿄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수 있다 라고 경고를 전하였습니다. 한편 긴급사태 선언 후 첫날인 지난 8일 해당 지역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이타마현에서 통근 중인 한 남성은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철에는 사람들끼리 어깨가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붐벼 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 도쿄역 신바시역, 사이타마 신도심역, 오사카 우메다역, 후쿠오카 하카타역 등의 주요 도심 지역에서는 평소에 약 70-80% 정도로 붐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사태를 선언했다고 해도 아무 준비도 없이 당장 재택근무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공인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한 남성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기업 결산 시기여서 단 하루도 쉴 수가 없다며 재택근무는 물론이고 심지어 단축근무도 어렵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으로 생활 인프라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슈퍼, 편의점, 약국 등은 원칙상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반면 백화점, 영화관 등 대형 상업시설들은 임시 휴업에 들어갑니다. 다만 일부 백화점에서는 식품관만 따로 영업하기도 하고 유니클로의 경우 대형 상업시설 내에 들어가는 점포는 휴업하지만 자체 점포의 경우 영업을 지속합니다. 도쿄의 대표 번화가인 신주쿠에서는 역 주변의 백화점들은 임시 휴업에 들어갔는데 바로 옆에 비슷한 규모의 전자제품 매장의 경우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급사태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휴업 대상 관련하여 대대적인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도쿄도는 최대한 여러 업종의 휴업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반면 일본 정부는 소비 둔화를 우려하며 기업의 움직임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난색을 표하는 등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의견이 엇갈리면서 구체적인 지침 발표를 오는 10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도쿄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현 단계에서는 보상 관련 지침이 없는 한 이해를 얻기 어려워 민간시설의 휴업 자체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또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고 확산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 허둥지둥하는 일본의 모습은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리더십 아래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베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반 일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마이니치 신문은 긴급사태 선언 후 지난 8일 일본 전국 2190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긴급사태 선포 시기에 대해 너무 늦었다는 응답이 70%로 비판적인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긴급사태 지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과반수가 넘었는데 실제로 일본의 아이치현에서 자신들도 긴급사태 선언 발령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아이치현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 통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달 6일 예정대로 긴급사태가 해제될지에 대한 질문에는 77%가 부정적으로 전망하여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노인이 아닌 환자의 경우 나흘간 열이 지속하지 않으면 병원을 찾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권하며 위중한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4일 이상 열이 나야 병원에 갈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가미 마사히로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 이사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연기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요청해도 유전자 증폭 검사를 95% 가까이 거절해왔고 올림픽 연기 발표 이후에서야 PCR 검사 건수가 급증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하여 일본의 정확한 상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라고 언급하여 또 한 번 충격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가미 마사히로 의학 박사는 지난달 일본 국회에서 한국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면서 진단검사에 매우 소극적인 일본 정부를 비판한 인물입니다. 이번 긴급사태 선언 후 한국의 적극적인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NHK의 보도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하루 검사 능력을 2만 건까지 끌어올리고자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도 포함하여 검사 방식을 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의사의 진찰을 수반하지 않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정확도가 낮다며 한국을 그렇게 깎아내리던 일본이 발등에 불 떨어지자 이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전 세계의 흐름을 따라 한국식 대응 모델을 보고 따라하려는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장갑차라는 단어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갖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장갑차의 기본이자 시작은 바로 갑옷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장갑은 당연히 거북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부터 이미 수많은 왜군들마저 고개 숙여 감탄하고 세계 강국들이 탐냈던 강철 갑옷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갑옷은 바로 동양갑옷 진화의 최종판이라 불리는 두정갑입니다. 두정갑은 화살도 막아내는 방어력으로 왜군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무적 갑옷인데요. 얼핏 보면 천에 직만 적당히 붙여놓은 것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오칠한 소가죽으로 방수와 내구성을 높인 갑차를 활용해 매우 높은 방어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갑차를 가지고 있다 해도 장갑의 핵심인 갑찰의 연결 구조에 따라 갑옷의 내구성에 밀접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한국의 두정갑은 둥근 머리 형태인 두정못으로 여러 개의 갑찰들을 단단히 고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베이고 찢어져도 갑찰과 외피의 결속력이 단단해 극강의 방어력을 자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두정갑의 철비늘은 담금질과 가공이 편리해 생산성과 유지보수 면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하죠. 심지어 두정갑의 방어력은 일반적으로 왜군들이 썼던 찰갑의 2배 이상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갑옷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조총이나 칼로도 뚫기 쉽지 않은 방어력을 보여줬죠. 쉽게 말하자면 이미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투사되는 적의 무기에 직물이 강하게 휘감겨 위력을 반감시키는 현대의 방탄복과 같은 원리로 갑옷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한국은 과거서부터 장갑을 만드는 것에 매우 높은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갑에 대한 선조들의 지혜와 기술력은 지금 현대까지 계승돼 현대 장갑차까지 이어지고 있죠. 과거 세계 강대국들이 탐냈던 두정갑이 있었듯이 지금 한국의 장갑차는 과연 어느 정도나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전 세계 방산업계를 뒤흔들고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최근 한국의 장갑차는 그야말로 전 세계를 상대로 폭주 중입니다. 일례로 한국은 세계 최강의 전차로 평가받고 있는 K2 흑표 전차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K2 흑표 전차는 이미 2008년 터키로 기술 수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노르웨이의 차세대 전차 사업 수주를 놓고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의 최신형 레오파드 EA7V 전차와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올해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도 도전하고 있는데요. K2 전차 폴란드 수출형 모델인 K2 PL은 폴란드에서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규 전차 개발 및 양산 사업을 목표로 현대로템이 국내 전력화된 K2 전차를 개조해 폴란드 맞춤형 모델로 제안한 제품입니다. K2PL의 무장으로 주포는 120mm 활강포를 채택해 기존과 동일하지만 포탑 상부 기관총의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적용해 전투원의 생존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정밀한 사격이 가능하게끔 전투 능력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또 방어력 강화를 위해 전차로 날아오는 투사체를 유격하는 능동 파괴 체계, 차량 하부에 탈부착이 가능한 지뢰 방어 키트, 대전차 로켓 방어용 방어 네트 등의 장비들이 탑재되고 전차 전후 좌우 시야 확보 가능한 360도 카메라로 전장 상황 인식을 높이는 등 현지 요구사항에 맞춰 다양한 사양을 갖추게 돼 한국 전차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게다가 K2 흑표 전차는 핵심 장비인 파워팩 국산화도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중동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수출이 더욱 본격화될 것입니다. 현대 로템뿐만 아니라 한화도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한국산 무기가 맞나 싶을 정도의 대대적인 개조를 거쳐 호주 수출용 AS-21 레드백 장갑차를 만들어 방산 선진국들과 장갑차 분야에서 대등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화에서 개발한 이 레드백은 지난해 9월 호주 육군이 추진하는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세계 최정상급 기갑 장비 메이커인 독일 라인멘탈 디펜스의 링스 KF-41 장갑차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라 용호상박의 경쟁을 벌이고 있죠. 호주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갑차 400대를 도입하는데 사업비는 5조 원 규모의 호주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한국은 레드백 장갑차를 통해 방산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과 영국을 대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승무원 3명에 8명의 보병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상병 1명까지 눕혀 태울 수 있는 자리까지 넉넉하게 있다고 하죠. 그리고 360도 주변을 모두 살피는 카메라를 장착해 승무원과 탑승 보병이 보다 안전하게 장갑차 외부 전장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중량 42톤의 최고 속력 65km를 낼 수 있는 K9의 파워팩 능력도 갖추고 있어 기동력까지 우수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차체는 앞뒤 옆면 모두 총탄과 30mm 기관 포탄까지도 충분히 막아내는 장갑차를 달아 방어력을 높였고 여기에 이스라엘 IMI에서 개발한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도 적용해 로켓 공격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죠. 무엇보다 레드백은 각종 탐지 추적 및 방어 시스템 등 최첨단 방어 시스템까지도 보유해 경쟁 장갑차보다 방어력과 기동성, 신뢰성, 승차감, 소음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군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30mm 포탑과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되는 것은 물론 원격 기관총까지 무장한 일대형 장갑차라는 점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은 장갑차 분야의 강자로 불리는 독일이라도 한국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최근 호주에서 한국산 무기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기분 좋은 소식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국형 명품 무기 K9 자주포가 아시아와 유럽에 이어 호주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단독 우선 공급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겁니다. 한화 디펜스 관계자는 호주 정부가 세계 유수의 자주포들 중에서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를 선택했다는 의미라며 향후 제안서 평가, 가격 협상 등 실무 절차를 거쳐 내년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 디펜스는 호주 육군의 K9 자주포 30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기타 지원 장비 등 약 1조 원가량의 물량을 수출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죠. K9 자주포는 한화 디펜스와 국방과학연구소가 1998년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해 대한민국 무기를 대표하는 K방산의 자존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1,300여 문을 운용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는 명품 무기죠. 2001년 터키에 280여 대 첫 수출된 이후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됐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코로나로 인해 방산업계가 얼어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와 24대 추가 수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북유럽부터 호주 대륙까지 전 세계 곳곳을 한국산 자주포가 지키고 있는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가 48%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절반을 K9 자주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K9 자주포는 전 세계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K9 자주포의